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 선대위 5분과 함께 대선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허성무 민주당 경남 선대위 공동본부장, 정준길 자유한국당 선대위 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아 바른정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한창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전 투표율이 26%를 넘어서면서 마무리됐죠. 누구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 각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 25%. 우리가 표층이 훌쩍 넘었죠. 저는 불이허가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출발이 좋죠. 끝까지 투대문해야 합니다. 5월 9일은 영남이 뭉칩니다. 호남의 사전투표가 높았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반반으로 갈렸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저는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민주주의에서 투표 참여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4번 투표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를 찍은 사람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전부 저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물론이고 대구, 경북에서도 저는 지금 바닥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될 사람 밀어줘서 된 대통령 우리 양극화해서 했습니까?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줬습니까? 대세에 편승한 표야말로 저는 사표라고 생각합니다. 대세에 편승한 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도 없고 내 삶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전투표율이 26%를 넘었으니까 유권자의 1,100만 명, 무려 1,100만 명은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요. 각 선대위에서 좀 유불리를 어떻게 따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좀 문재인 후보 측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이 사전투표율 25%가 넘어가면은 예. 그 프리허그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게 사전투표를 26%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문재인 후보의 그런 대국민 약속이 예. 조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의 일반적 경향과 사전투표율의 지지 후보에 대한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예. 최근에 이제 심상정 후보와 또 유승민 후보의 젊은 층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던 건 사실이라서 예.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표를 일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좀 경계하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절대적으로는 누가 좋은가?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홍준표 네. 후보 자체는 표에 영향이 없지만 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후보들끼리 표를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가만히 계셔도 예. 큰 덕을 본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다른 추측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실제 개표 결과 나중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문재인 후보께서 김치국 마시고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사자 구도를 생각을 했고요. 예. 유승민 후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대3 구도가 지금 1대4 구도로 바뀐 상태거든요. 상당히 많은 젊은 분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분들의 예. 특징은 뭐냐면 소신 투표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 후보, 심 후보 그리고 안 후보 세 사람한테도 상당히 많이 표가 갔고 예.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문 후보에게 가리라고 예상됐던 표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 프리허그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긴장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저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뭐라고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젊은 층 투표율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 전제가 그건 거죠? 아니 젊은 층의 투표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투표의 특징이 뭐냐면 적극적 투표층이 플러스
그러니까 소신 투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유 후보나 심 후보한테 상대적으로 많이 가고 안 후보한테도 적지 않은 표가 갔기 때문에 아마 문 후보가 예상하는 만큼의 젊은 표를 못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번은 예. 이제 그 공휴일 연속되는 공휴일 속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투표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젊은 층들이 예. 투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던 거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많이 투표했고 또 이번 대선이 어쨌든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생긴 조기 대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참여하면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런 권력 교체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는 투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들이 더 많이 나왔고 예. 궁극적으로는 너무 문재인 후보 쪽으로 좀 더 많은 유리한 작용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해석도 있죠. 안철수 후보는 인터뷰에서 특별히 유불리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두 분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서도 적도적 공생관계네요 보니까 1번 후보가 2번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유도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선거는 5월 9일 날 치른 선거입니다. 12월 20일 날 당초 예정된 선거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생긴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전으로 정치가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해서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른바 1당과 2당의 기득권 정치, 싸움판 정치, 대결 정치, 진영 논리로 싸우는 정치, 여야가 허구한 날 싸움만 하는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고심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큰 틀에서 보면 1당, 2당의 어떤 기득권 정치보다는 이 3, 4, 5번의 미래 정치에 투표를 더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우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지역별로 좀 보면요. 우선 호남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높았죠. 예, 호남 투표율이 높은 예. 것은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의 어떤 지지세의 어떤 대결 구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표를 확정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확장하는 표가 많았다? 확정. 예, 예. 표를 확정을 해서 찍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정된 표가 많았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저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호남의 투표, 사전투표의 여러 정황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영남의 투표가 투표율이 좀 낮잖아요. 예. 그 대구, 부산, 제주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 부분은 여전히 부동층이 좀 상당히 많다. 예. 그래서 전략적 유보 상태에서 이제는 전략적 투표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재인 공포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왜 우리가 5월 9일 날 선거를 하고 있는가. 예. 이 선거를 맞게 된 이렇게 하게 만든 그 책임을 져야 될 세력이 있거든요. 그 세력이 제가 꼭 뭐 말씀 안 드려도 이번이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예. 그걸로 봤을 때 아직 대구, 부산 이쪽의 국민들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5월 9일 날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면 저희는 안철수 후보가 전국적으로 호남의 전략적 이미 한 투표와 영남의 전략적 선택과 투표에 의해서 훨씬 유리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건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른정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우선 뭐 특정 지역, 특정 정파의 유불리 이전에 네. 사전투표가 이렇게 높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표현한 그 층이 높아진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럼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 그다음에 본투표에서도 많이 투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는 사실은 마지막 TV 토론 그리고 그 10여 분의 탈당 사태가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사전 투표라 예. 하나는 이 전체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끼어 있던 유승민 후보의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다음에 일부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그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이 소신껏 투표한 결과 아니냐 해석이 들어지는 점이 있어서 예. 유리하다고 좀 판단을 하나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우리 김철균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은 그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었던 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 선거 과정 중에 봐왔던 것처럼
TK 지역, PK 지역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보수 표심이 여전히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내일 모레인데 예. 저희가 아까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 사전 투표는 4번 투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각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그 결과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젊은층 그다음에 소신껏 그 개혁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많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까지 듣고 한번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정의당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의 열기가 높은 것은 그만큼 이번 대선 촛불 민심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민심에 받들어서 스스로 나라의 주체로서 우리들이 바로 서겠다. 이런 국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대 선거에 이렇게 사전투표 투표율이 높은 것은 바로 87년 대선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것은 바로 87년 대선 이후에 지금 2007년 대선 30년 만에 온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큰 변화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의지 우리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번 깊게 되새기길 바라면서 예. 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하고 부산의 사전투표율이 좀 낮았는데 이곳에 좀 텃밭을 두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실제 투표율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거든요. 실제 투표장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보세요? 이제 이게 어르신들 만나 뵈면요. 예. 사전투표 좀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혼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투표는 투표날 해야지 뭔 사전투표해야 해.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투표하지만 당일날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사전투표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보수적인 성향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대구 부산 쪽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가지고 우리 바른정당이나 이제 일부에서는 뭔가 전략적 고민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거는 그분들의 어떤 보수적 성향과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예.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호남보다는 조금 낮지만 전국 평균에는 크게 모자라지 않은 정도 수준까지 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금 네. 투표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5 정당에서 나름대로 사전투표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려했거든요. 예. 뭐 우리 자유한국당도 나름대로 열심히 독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독려의 힘이 결과적으로 이 25% 넘게 한 26% 이렇게 나온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좀 우리 정의당에 하나만 좀 부탁 말씀드리면 물론 촛불 민심 중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엔 촛불만이 민심이거나 촛불만이 국민이 아니고 태극기도 민심이고 태극기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정한 어떤 세력의 어떤 그런 것들이 민심이고 국민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또 다른 어떤 분열의 예.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짧게만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정진길 대변인님이 말씀하시면 좀 유감이고요. 이번에 촛불이 타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헌법 유린 사태입니다. 거기에서 태극기의 민심과 촛불의 민심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과도한 표현이고요. 태극기의 민심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집회에 갔을 때 어떤 음악이 나왔습니까? 6.25 노래와 반공 노래만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 전체의 정서와는 좀 다른 지금 홍준표 후보나 예. 바른정당에서 소수의 이전에 그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호소하게 한 그 방편 이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조국창가도 나왔어요. 예. 제가 그 노래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슨 얘기? 아니 잠깐 토론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토론 초기부터 이렇게 이념 논쟁 비슷하게 네, 그 정도로만 이렇게 할게요. 가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지금 현재 그 투표율의 편차가 있는데 그게 예. 정치적 의미나 이런 걸 좀 따져보는 얘기인데 예. 거기서 무슨 촛불 대 태극기 얘기를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예, 저는 부산 여쭤보려고 아, 예. 했는데 부산도 굉장히 투표율이 낮았는데 지금 두 후보의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대구, 부산, 제주가 예. 지금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그것은 여전히 그 유동층, 부동층, 예, 이런 분들이 많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뭐 1번, 2번, 그리고 3, 4, 5번 과거냐 미래냐
결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예. 사실은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이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쪽 지역으로 보면 전통적으로는 뭐 보수가 강세인 지역이지만 이번 예. 선거는 촛불을 든 사람도 보수 국민도 있었고 진보 국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촛불은 무조건 진보고 태극기는 무조건 보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은 대단히 강하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세력의 후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 원인이 근본 원인이 계파 패권주의에 있는 건데 친박 패권주의에서 친문 패권주의로 넘어온 그것만 바뀐다고 해서 바로 거기도 가기도 뭐하고 예.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많은 투표를 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5월 9일 날 투표율은 상당히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보입니다. 뭐 특정 지역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않고요. 네. 많을 건데 전국적으로 대략 87년 대선 때 89%로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지만 직선제 이후에 예. 15대 때 80%를 넘은 이후로 80%를 넘는 투표율이 없었는데 적어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80%가 넘어가는 예. 투표율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넘을 생각이. 것이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선택을 잘 못했지만 결국 9일 날 가서는 투표는 다 참여할 건데 그 전략적 투표를 결국은 예. 미래를 향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가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쪽 얘기 듣고 발언 정당으로 할게요. 예. 예, 호남의 뭐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그만큼 호남의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도 컸다. 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면 가장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산은요? 근데 부산과 이제 대구, 그다음에 제주가 약했는데 제주는 왜 약했는지 사실 그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대구와 부산, 특히 대구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마음 둘 데가 없다. 예. 이제 보수를 자처하는 후보들이 몇 분 계시지만 그 어느 후보 한 사람 탐탁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표 유보층으로 물론 뭐 5월 9일 당일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비 사전투표에서는 좀 그렇게 흐름이 잡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실제 대구의 민심들을 뭐 여러 갈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보수를 대표한다고 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다 이런 느낌을 갖는 그 보수 지지층들의 그 밀착도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근데 이제 부산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뭐 조금 투표율이 낮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맹쾌한 이렇게 해명이 나올 만한 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실제로 이제 문재인 후보도 부산 출신이고 안철수 후보도 부산 출신이 아니냐. 예. 그러면 안철수를 찍을 것이냐, 문채인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뭐 여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 이런 면에 있어서 아직 판단을 못한 일부 후보층, 유권자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보는데 실제로 문재인 캠프에서는 뭐 실제로는 문재인 쪽으로 압도적인 그 투표가 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본 투표로 미루어진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예. 실제 부산의 민심을 가서 보면은 부산은 뭐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 쪽으로의 흑흑히 쏠림 그런 민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중에서도 경남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또 좀 부산과 가까운 양산, 김해, 울산, 그다음에 거제, 창원 이런 쪽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강한 데 비해서 전통적인 서북부 지방에서는 또 보수 성향에 대한 지지율이 강해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나중에 투표 결과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좀 더 유리한 그리고 약간은 압도하는 그런 부정기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 부실장님. 우선 뭐 제가 제주에서 한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주는 그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하기가 물리적으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그 인구 밀집 지역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그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이런 그 물리적인 이유로 좀 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전 투표가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탈당 사태가 저는 이 사전 투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좀 느끼는 것처럼 그 대구 경북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내일 모레 본 투표에서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예년 투표율보다는 투표율을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상당히 한쪽으로 몰리는 몰표가 나오거나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연 보수의 적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그 탈당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높지 않은 그 사전 투표가 높지 않았던 이유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다음에 표심을 드러내지 하고 있는 표들이 있고, 본 투표에서도 결과적으로 그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투표율이 나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몰리는 몰표 현상은 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유독 지역에 그렇게 얽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표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투표율과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권자인 국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다음 정권의 정통성과 민주성은 확대되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거나 아니면 아전인수격으로 이 사전 투표를 다음 투표로 이어가가지고 득표 전략으로 삼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우리 본투표에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십사고 요청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절박하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계층이 청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세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모 세대, 5, 60대 부모 세대가 함께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공통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도 굉장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좀 택했고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문재인 후보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마지막 그 유세 장소는 역시 광화문으로 선택했는데요. 첫날 시작할 때 역시 광화문에서 0시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이 갖는 그 상징적 의미가 국민들의 민심이 모이고 국민의 여론, 뜻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민들의 여론과 뜻을, 민심을 받드는 그런 유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 그 민심들을 다 모아내는 것이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뜻과 민심을 모아내는 그런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번 대선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 주변 분들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광화문이 그 촛불 민심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 국민 참여로 일어나서 탄핵도 가능했고 지금 이 대선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의 열망이 가장 모여질 수 있는 상징적 장소, 그것이 광화문이다. 그래서 교체의 열망도 모여지고 또 민심도 모여지고 국민 통합의 의미도 갖고 있는 광화문에서 마지막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홍 후보는 서울이긴 서울인데 서울역입니다. 아닙니다. 서울역 아니고요. 서울역 대한문 앞입니다. 대한문이요? 말씀하신 대한문을 택한 이유는 앞에 우리 말씀하신 민주당이 말한 것과 다 똑같은데 어떻게 장소가 거기는 광화문이고 우리는 대한문이네요. 제가 여러 차례 저도 태극기 집회에 나갔지만 혹시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는 아마 5월 9일 날 그날 우리는 대한문에서 하고 문 후보가 혹시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두 후보가 중간에 이렇게 딱 걸어와가지고 그 중간에 방벽이 있거든요. 그 방벽을 넘어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국무총리 정해주면 거기에 토달지 말고 서로가 정말 국민이 원하는 그런 어떤 통합 정치의 길로 가자라고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선대에서 추진한다는 저희는 말씀은 좀 그런 아시죠?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문 후보가 그냥 팔로 칠 것 같아서. 근데 잠깐만 얘기 들 끝났어요. 얘기 좀 들 끝났는데. 보도하고 나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취임식은 광화문에서 할 계획입니다. 광화문에서 하면서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걸어서 청와대까지 걸어 들어가서 직접 바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이 대선 이후로 걱정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선 확정되고 청와대 처음에 바로 들어가신 다음에 각 당 방문해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가자. 이렇게 간곡하게 광화문에서 걸어서 청와대로 간다.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부분도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확정된 게 있나요? 아니요. 그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는 어쨌든 당선되고 지금 토론 나서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일, 상징되지도 않은 일을 끄집어내서 마치 있는 일처럼 해서 그렇게 호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모양이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호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건 너무 지나치고요. 안철수 후보는 좋지 않습니까? 저희는 대전으로 갑니다. 두 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 국민들에게 설득해서 얘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국민의당이 창당할 때도 대전서 했고요.
대통령 후보를 뽑은 것도 대전에서 뽑았고요. 그리고 대전이 지역적으로는 이제 중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예. 중원의 표현을 쓸 수 있고 지역을 포함해서 중원, 계층도, 중도, 중산층, 서민과 중산층 예. 이런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대전의 유성에 가면 이제 그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성도 좀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예. 저희는 마지막 유세를 대전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유일하게 지방에서 하는 후보인 것 같아요. 마지막 유세는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 예. 지금 오늘은 지금 서울을 이렇게 좀 오늘은 이제 하고 서울로 있고요. 그다음에 유세를 내일 점심 때 12시에 광화문 유세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그리고 대전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유승민 후보 저희 측은 뭐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청와대가 조망이 되고 그다음에 미래나 도약,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몇 군데 이제 물색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청계천 광장이나 좀 전에 우리 자료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뭐 이순신상 이런 명동 이런 몇몇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계천 광장에 보면은 그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스프링이라는 조형물인데 예, 꽃갈콘 예, 예. 모양처럼 된 이제 도약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미래 희망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해서 유력하게 한번 검토가 좀 되고 있는데 최종적인 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오늘 네. 그 대구에서 유세 중인데 내일 오전 대전을 거쳐서 올라와서 그냥 마지막 가급적이면 이 광화문 일대에서 예. 마무리 유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 날이죠. 심상정 후보는 어디서 하십니까? 네, 심상정 후보는 이제 고향 지역, 자기 지역구에서 오전에 투표를 하고 네.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예.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들은 신촌의 유플렉스 광장 앞에서 필리버스터 공감 유세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2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거기서 왜 심상정이 대통령이 출마했고 정의당이 왜 청년과 여성과 노동자와 예.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는지 이걸 호소력 있게 그다음에 절박하게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 후보들 이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관련된 내용을 보고요.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로지 정권 연장만을 위해서 아무런 반성 없이 적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탄핵, 촛불 모두 다 좌파 세력들의 책동이다. 박근혜 탄핵도 반대, 구속도 반대. 뻔뻔하죠? 허성무 본부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문재인 후보가 50% 득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50%를 그렇죠. 득표해야만? 이 50% 득표라는 것은 뭐 국민의 과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되고 싶다 하는 게 예. 뭐 대선 후보에 나오면 누구나 그 부분은 다 희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이제 사실은 양자 구도에서도 51대 49의 득표율이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다 오자구도 아닙니까? 오자구도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목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자구도에서 50%를 넘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뭐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더 많은 지지율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향후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동력이 되기 때문에 예. 막 그렇게 지지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도움이고요. 사실은 지금 오자구도에서는 45% 정도 받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정당이 각자의 지지율 기본은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의 그런 지지율 분산을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는 지지율이 50%인 그렇죠. 것은 틀림없습니다. 45%만 받는다 해도 양자 구도에서 거의 55%를 받는 것만큼 엄청난 지지율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45% 정도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대선에서 50% 과반을 넘겼던 적이 딱 한 번. 그렇죠. 지난번 대선에서 딱 한 번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건 이제 실질적인 양자 구도였죠. 그 이전에 모든 대통령 직선제가 87년 생긴 이후로 양자 구도가 없었습니다. 예. 87년만 해도 이제 1로 상김의 사자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36% 수준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될 때도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그리고 이제 정주영까지 끼어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역시 이때도 3자 구도가 돼서 김영삼 대통령이 될 때 그죠? 41% 정도로 됐던 것이고 그게 41%.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 다자 구도 하에서는 40% 조금 넘기는 수준에서 됐는데 예. 이번에는 더군다나 5자 구도라서 압도적인 득표를 하는 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뭐 4자 구도, 3자 구도 때보다도 더 많은 득표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고요. 예. 한 45% 정도의 득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 선대위에서는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50% 얘기하는 건 말 안 끼어들지 마세요. 50%는 코미디고요. 1대1도 아니고 1대4 구도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 후보가 지난 양자 구도화에서 본인의 지지라고 생각하는 표 중에서 예. 청년층 중에 적지 않은 표들이 유 후보랑 심 후보로 빠지고 있고요. 호남 표도 상당한 표가 지금 안 후보한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문재인 후보가 30+α 정도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35% 이하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뒷부분의 판세를 좀 분석하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말씀 하나 좀 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거 초반에는 문재인 지지가 많았으나 지금은 PK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론이 뒤집어져 전반적으로 홍 후보가 압도적이며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누구 얘기예요? 다 읽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압도적이며 사전 투표에서도 2번을 찍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전한다. 젊은 층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누구냐면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책단장이신 문용식이라는 분이 본인의 SNS에 적은 글이에요. 가짜뉴스 대책단장이시니까 뭐 거짓말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어떤 문용식이라는 분이 본인의 SNS에 이 정도 글을 적은 거를 보면 뭐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너무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측이 좀 대세론에 취해서 예. 판세를 제대로 못 읽고 있지 않나. 그런데 제대로 된 충원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알겠습니다. 뭔가 반성하지 않고 계속 대세론에 취해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김철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50%를 얻고 싶으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시지 그렇습니까? 왜 2월, 3월 달 다수당이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예. 결선 투표를 도입하지 않고 오자 구도에서 혼자 독식해서 50%를 넘기겠다? 굉장히 무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프리허그를 할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연애 경력이 없는 남성과 여성, 유기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사람, 취업준비생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몇 분만 프리허그를 했어요. 물론 행사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물론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하긴 했는데 예. 왜 여성을 연애 경력이 없는 여성만 간택해서 해야 됩니까? 여성 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요 얘기는 좀 이따가 해명을 좀 들을게요. 예,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예전에도 뭐 자연미인 발언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선 여성 간에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취업준비생을 올라오라 해서 프리허그를 했는데요. 이분은 취업준비생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봐요. 자기 아들은 한국고용정보원의 5급으로 사실상 민정수석 있을 때 권력 남용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 이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막 고마해가 끝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문준용 씨가 활동을 했어요. 대선 때. 활동을 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다른 딸 아들들은 나와서 아빠를 돕는다고 하고 있는데 문준용 씨는 뭐 때문에 못 나오는 건지 그리고 남의 아들인 안희정 지사 아들을 데리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데 왜 아들이 안 나옵니까? 내일까지밖에 시간이 없는데 문준용 씨 직접 나와서 본인에 관련된 해명하세요.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덕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5급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거는 논란이 있는 거죠. 아니, 논란이 있는 것은 이따 이 얘기 듣기로 하고요. 사실로 단정하기는 좀 그렇고. 자, 논란이 있는데 아버지가 시켜서 이력서를 썼더니 됐다라는 증언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상급기관인 노동부에 파견 명령이 났어요. 파견 명령이 났는데 사실은 그 노동부
그 문준용 씨를 관리하던 그 노동부의 상급자는 노동부에 파견된 적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하고. 예.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 덕에 입사를 했는데 근무를 않고 월급만 타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14개월 뒤에 미국으로 연수를 갑니다. 4주짜리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6개월로 연수가 연장이 되고, 결국 23개월까지 예. 그 휴직을 합니다, 휴직. 이거 이른바 황제의 휴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파슨스 석사과정을 갔는데, 파슨스 석사과정을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도 또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아, 거기까지만 잠깐만, 듣고 의혹을 뭐 계속해서 아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니야, 잠깐만. 이 새로운 얘기까지 내용이 할게요. 뭐예요? 새로운 내용. 예? 오늘 국민의당에서 밝힌 네. 새로운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의 의혹을 정리하실 필요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쭉 얘기를 하면 뭐 물타기하고 가짜라 그러고 친구들 내세우고 그러는데 네. 문준용 씨가 나오란 말입니다. 나와서 해명을 하세요. 아니, 내일 대통령 선거 이제 운동이 끝나는 상황이고 모레 투표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본인의 관련된 해명을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왜? 성인이잖아요. 허성무 부장 좀 해명을 해주세요. 예, 뭐 남자친구가 없었던 여자분들 또는 여자친구가 없었던 남자분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남성관에 대해서도 무슨 잘못된 남성관이 있나요? 동성애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들께서 잘 보고 계시겠지만은 뭐 의혹이 될 만한 이야기를 의혹을 제기를 하셔야 국민들도 동의를 하거나 뭐 관심을 가져주실 텐데, 이렇게 너무 가시면은 오히려 국민들께서 조금 저기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정언이 나왔다 했는데 그 정언 자체가 어쨌든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정언을 하시는 분의 뭐 개인이 정확하게 자기 인상이나 이력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또 그 목소리 자체도 변조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는 게 캠프의 주장이고요. 이것이야말로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1등하고 있는 후보고 1등 후보는 또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나 검증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래도 좀 상식에 맞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준용 씨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도 노동부에서 2분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또 한 번은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감사였고, 이명박 정부가 그때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탄압을 하고 있던 시절입니까? 그때 만약에 정말로 큰 문제가 있었더라면은 그냥 저런 정도에서 넘어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홍준표 후보가 그때 당시 또 국회에서는 그 뭐 환노위 위원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한국고용정보원 전 감사가 문준용 씨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 내부 제보자를 먼저 밝히라는데 왜 내부 제보자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나오면 되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아들을 안 내보냅니까?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의견도 들을게요. 네, 우선 우리 허성무 본부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 참여정부 인사들을 굉장히 탄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지를 이렇게 더 씌우려 하는 거 아닌가. 네.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참여했던 인사인데 그렇게 탄압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을 모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객관적인 상황을 갖고 말씀을 주시는 게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글쎄 문재인 후보 굉장히 그 여론조사상으로도 수치가 높고 많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지난 가을 이후 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 전국에서 다소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도 한쪽에서는 통합정부론을 얘기하시면서 또 한쪽에서는 공약 1호로 적폐청산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뭘 한다고 하면서 일부 그 관계자께서는 뭐 괴멸 뭐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국민들을 자꾸 걱정스럽게 하고 우려스럽게 하는 일들이 없다면 지금 지지자들한테 50% 주세요 마세요 얘기 안 하셔도 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게 돌아왔으니까 유권자들이 아직도 좀 걱정하고 있고, 여론조사 그동안 발표 나온 것만 보면은 4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오셨던 거 아닌가.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50% 주세요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좀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라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여기서 박정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예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무런 탄압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솔직하지 못한 거고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거기도 하고요. 이제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문준용 씨 건이나 다른 건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선 후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명도 깔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내일 모레가 투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실 공방을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이것은 국민들한테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의혹제기 형식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지 말꼬리 잡고 싸우는 형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정의당 방금 저 발언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러운데요. 네네. 지금 뭐냐면 민주당의 전략은 간단해요. 의혹이 제기되고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누가 봐도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새로운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결국은 진위를 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선 기간을 넘겨보자라는 그런 의도란 말입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문준용 사건부터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전략적 대응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말씀하시고 비리 내지 의혹에 대해서 전투적이신 정의당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같은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정의당의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현재의 대선 전략은 간단합니다. 문준용 의혹과 관계되어져서는 이거를 뭐냐면 진위 논란에 빠뜨려 가지고 그래서 대선을 넘기고 보자는 거예요. 당선되고 보자는 겁니다. 예,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네, 이 부분은 잠깐만. 한창민 네. 대변인 얘기로 마무리 짓고 다른 후보로 좀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정준길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민주당 이중대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좀 비방을 듣기도 하는데 또 오히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칙적인 비판했다고 해서 더 힘든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검증의 칼날로 마타도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개인적인 신상 털듯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그러한 논란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에다 갑자기 또 민주당 이중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올바른 이야기를 왜곡하는 거라 하죠. 자, 정의당이 문준용 아들 문준용과 관계되어져서 지금 민주당에 비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 몇 개 냈습니까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잠깐만, 홍준표 후보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할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그래요? 홍준표 후보 유세 영상을 보고요. 홍 후보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려고 홍준표는 앞뒤 안 재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내 그냥 안 둔다는 거 아직 몰라요. 언론도 기울어졌고 우리가 돌파하려면 이거는 옛날 좌파들이 하든 촛불 세력들이 하든 민중혁명밖에 없습니다. 좌파들이 전유물인 민중혁명으로 대통령이 함께해보겠다 이겁니다. 홍준표 후보도 판세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 언론을 인용해서 좀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월스트리트 저널 내용이죠. 뭐 예.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외국에서도 우리를 이긴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국민들한테. 다만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이제 대세론 이런 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는 이번 선거에 대한 임하는 입장은 간단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거에 지지했던 분들의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지를 회복을 하면 결국은 투표율이 과거에 50% 좀 넘게 받으셨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 정도, 최대 목표를 40%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보수표를 결집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참 죄송하면서도 또 국민들께 감사한 게 네. 이런 어떤 보수 대통합의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안보 여건이나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정통 보수 세력의 집권이 필요하다라고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 남은 카드는 투표율을 제고해서 우리 원래 지지자들의 80%만 회복하면 된다라는 게 아주 간단한.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홍단 딱 3점 내고 스톱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바른정당에서는 탈당파 그게 오히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복당 처리가 이미 마무리가 됐죠, 오늘로. 그 부분이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내부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를 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이거를 그분들을 찬성을 하면 태극기 세력이나 과거의 친박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예. 이분들을 또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대로 조금 건전 보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로부터 또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과감하게 캐도남마처럼 어려운 결단을 딱 하시니까 예. 지난번에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거와 달리 좀 진박이라고 과거에 그토록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분들도 아무런 말씀 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반대 세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게 예. 결국은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단합을 통해서 이번에 절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보수 정통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것이 대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을 이뤄낸 결단력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른정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대변인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일일이 하나씩 뭐 이렇게 악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곤란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는 두 가지 이번 대선의 의미가 다시 환기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첫째 하나는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가? 예. 그건 바로 새누리당의 친박 패권주의, 그다음에 이를 통한 국정농단, 그래서 대통령의 파면, 이래서 조기 대선이 온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연초에 이제 바른정당과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왜 출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고 했던 저런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뭐 수구에 오히려 가까운 이런 걸로는 미래를 우리가 담보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신다는 이 기운들을 저희가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글, 후원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댓글들 이렇게 보면서 저희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저희한테 오히려 네. 굉장히 전화위복이 됐다고 보고요. 굉장히 힘든 길 가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저희를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 뚜벅뚜벅 가려 하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예. 사실은 정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은 저희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새누리당 시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기소만 돼도 당원권이 정지되는 걸로 알고 제 기억엔 그래요. 그런 것을 억지로 이렇게 하다가 홍준표 후보가 등장을 하게 됐고 이래서 자격 없는 후보라는 비판을 좀 받아왔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특별한 사유나 연유 없이 복당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전에 문제가 됐던 그래서 당원권이 3년간 정지됐던 분들도 다시 복당 조치가 되고 당원권 정지가 해제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결국에 국민들이 판단을 잘 하시지 않을까. 왜 도로 친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예. 대해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정준걸 대변인 이제 현재 우리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제 시비를 걸 거는 그러니까 친박당으로 회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과 또 자유한국당에 있는 우리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친박당이 아닙니다. 친박당이기 위한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속칭 말하는 친박이라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예.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되어진 이후로 홍준표 후보 개인의 당도 아닙니다. 우리 당은. 그렇지만 우리 후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후보인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수 정통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지금 말한 뭐 3명 지금 용서해 준 거를 뭐 다시 도로 침박당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화합은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약자가 누구를 용서해 준다, 누구랑 화합하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당에서 현재 가장 강한 스트롱맨은 홍준표 후보고 바로 그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미래를 향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합의 길로 가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 바로 그런 힘이 있는 리더인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승적인 대의를 위해서 우리들이 거기에 호응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면 불만이 굳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내가 바깥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작은 문제라는 거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의 약간의 차이를 잠시 마음에 담아두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그거는 바로 홍준표 후보가 힘이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감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을 친박당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모욕하는 겁니다. 제발 알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예. 정준길 대변인이 이제 본인들 당이고 또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세력으로 사실은 거의 괴멸 상태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얼마 전까지.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과연 낼 수 있을까? 그게 불과 몇 달 전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5월 9일 날 조기 대선이 있게 만든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게 만든 책임 있는 세력에서 국민들에게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래야 될 판인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과거 세력을 다시 결집한다? 모인다? 글쎄요. 국민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국민의당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아직 말씀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답을 좀 드리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국민의당이 나중에 뚜껑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홍준표 후보보다도 지지도가 떨어져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걱정하지 이 마시고. 결과를 보시면 잠깐만. 정준길 대변인. 타당에 관계된 이야기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정 대변인. 방금 말씀하신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말씀하신 아니 지금 뭐냐면 문재인 후보와 거기도 옛날에 스스로 패족을 선언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살아났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열심히 하세요. 지지를 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바닥에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서 우리한테 지지를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한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마치 과거의 그런 적폐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건 모독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리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마무리 좀 이어갈게요. 예. 아니 토론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 혼자 대변인. 많이 내가 지금 쓰는 하고 것 있는 같아요. 얘기 중에 끼어들어서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국민의당 얘기하시고 정의당 얘기하고 마지막에 정준길 대변인. 아니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해야 저도 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죠. 잠깐만 제 지금 얘기 혼자 이거를 방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저는 그래서 정말 후한무치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성하고 반성하는 그 태도가 전혀 아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논평도 냈습니다마는 사실 영화에서 나오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평도 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야욕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요. 하나 더는 뭐냐면 지금 벌써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권 투쟁을 하고 있지 않냐는 이런 정치적 분석이 있어요. 왜?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후보지만 당내 세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의원들을 일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른바 진박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럼 양쪽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퉁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대선 이후에 당권에 대한 이런 포석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정치적 해석을 갖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홍준표 후보가 결과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계속 주장하는 그게 이제 진보 대 보수의 진영 논리로 선거를 치러야만 자기 편을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다는 이런 전략 때문이겠지만 예. 그렇게 진보 대 보수, 영남 대 호남, 친북 좌파 대 적폐 세력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선거를 해서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까? 네. 마무리. 국민 통합.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얘기 듣고 마지막으로 정진기 대변인 얘기 저는 듣고 한마디도 안철수 안 했어요. 후보로 아직 안 하셨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홍준표 그러면은 의원은. 이제 허성무 본부장 얘기까지 듣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다들 참 짧은 시간이라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좀 안타깝긴 하겠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준일 대변인께서 당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변호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거기에서 용서를 힘센 사람이 한다. 국민이 해야지 어떻게 힘센 사람이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국민이 없는 거예요. 정치 공학만 있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열내고 성내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자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나마 그래 좀 이해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13명이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에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 번 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배신의 정치 하면서 유승민 후보를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을 배신했던 것은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대통령이었고요. 보수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기대를 했는데 실망시킨 것도 그분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자기들 살자고 나왔다가 또 1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하고 지역 현안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다시 또 따뜻한 곳으로 옮긴 철새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정당성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허성무 본부장. 예, 뭐 저는 이제 정준길 대변인 말씀 말고 홍준표 후보가 하신 말씀 가지고 조금 한두 가지 지적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상황으로 모시는 홍준표의 서민의 정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민의 정부라면 서민들을 위한 주요한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님의 핵심 정책은 법인세 인하를 들고 나왔어요. 이 법인세 인하는 지난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인하된 상태로 왔는데 법인세 인하를 아무리 깎아줘도 실제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사내 보유금만 늘어나고 서민은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 오히려 법인세를 깎아줬던 거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인상을 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세수로 서민 정책을 펼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주장과 실제 내용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시는 거야 아닌가. 이것은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는 슬로건일 수 있다. 그런 면을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좌파 정부라든지 친북 정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후보를 일종의 매도하고 계시는데 그 무엇으로 그렇게 함부로 매도하시는지 그럼 본인은 어떤 정권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러면 국민을 상황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 볼 때는 또는 국민들이 볼 때는 혹시 친박을 상황으로 모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상황으로 모시는 정권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왠가 하면은 박근혜 병원 보내라는 슬로건을 유세중에 직접 외치지 않았습니까? 아프지도 않는 대통령, 구치소에 잘 계시는 전 대통령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정책이나 뭐로 승부하는 이런 선거가 아니라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고 이념팔이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길 대변인 마지막. 네, 뭐 좀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상황 태상황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웃고 그거는 뭐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 불리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누구라고 제가 뭐 얘기까지 안 하겠고 아까 정의당 우리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당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내에서 그런 용서 화합을 하자라고 얘기 하나마나 얘기를 우리 당내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를 국민으로까지 확대해서 가시는 건 좀 지나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좀 당권 투쟁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당으로 오세요.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를 당권 투쟁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말 그대로 외눈박이적 시각이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이런 사건 정말 우리 보수주의자들 속상합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대통령님께 제가 뒤통수 맞은 기분도 들어요. 정말 믿고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 신뢰했는데 이게 비유를 하자면 그 믿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부인이 바람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내 속이 막 상해 있는데 옆집에 그 수다쟁이 아줌마 아저씨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옆에서 수다쟁이 아저씨 아줌마 누가 노릇합니까? 그거는 바로 옆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거예요.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잘 관리 못하고 잘 못 모셨기 때문에 바람 피웠으니까 우리한테도 책임 있죠. 우리가 언제 그거 한번 아니라고 부인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이혼하고 내쳐버리면 나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끝까지 대통령님을 그래도 탈당시키지 않고 나중에 기소가 되니까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시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국민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왔고 이렇게 해서 반성을 하면서 하나하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가는데 이놈의 수다쟁이 아저씨 아줌마가 다시 옛날에 바람핀 거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이제는 그 모습 보고 화냅니다. 예, 이제 안철수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유세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별명 하나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배철수가 아니라 안스트라다무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언해서 제대로 맞춘 확률 100%였습니다.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깁니다. 그래서 김철근 대변인,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를 모두 과거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과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와서 여기서도 지금 토론하는 걸로 봤을 때 1당과 2당이 그 진영을 나눠서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이렇게 토론을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 정치로 퇴행하는 것이다. 이른바 기득권 대결 정치, 싸움판 정치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야가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만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10년간 장기 저성장으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들 그리고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의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 그리고 성큼에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대비 이런 문제들을 하려면 실제로는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되는데 편가르기 하고 대결 정치해갖고 5년간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5년 내내 투쟁의 정치만 연속될 겁니다. 결국 승복하지 않는 그런 정치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 지지자들이 그렇게 딱 골이 갈라져 있는데 완전히 국민이 반분되어 있는데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과 마음으로 걸어서 국민 속으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를 거쳐서 지금 오늘 이 시간쯤이면 아마 여의도에 있을 시간인데요. 이 시간쯤 그렇습니다만 어제 기준으로 페이스북에 150만 회가 넘게 이제 조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도달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680만 정도 누적 도달해서 지금 저희 국민의당과 안철수 캠프에서는 제2의 안철수 바람, 태풍이 남쪽을 통해서 수도권까지 전국화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론조사 깜깜이 때 나왔던 그 여론조사는 이미 의미 없어졌다. 바닥에 완전히 뒤집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겨냥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부터 좀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겨냥하실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으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다들 이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 유리한 대로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뭐 선거 과정에서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에 나와 있던 그 기존의 지지율이라든지 또 유세 현장에서 느끼는 열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또 문재인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는 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후에 정권이 창출되면 어쨌든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의 연정이나 연합은 뭐 기본적이고요. 예. 또 바른정당에서도 유능한 분들을 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 구조가 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협치 또 연정의 그런 필요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토론에서도 뭐 저도 가능하면은 이 선거 이후에 같이 해야 될 여러분들이라서 네. 뭐 정중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준길 대변인 어떠세요? 예, 뭐 안 후보가 기본적으로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한데 이제 실제로 구호로 미래를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른 당을 비판하거나 할 때는 자꾸 과거적인 시각으로 비판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자유한국당을 무슨 친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거는 프레임입니다. 사람한테 그 되게 나쁜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으셔야 어떤 미래를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당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지역 또는 세대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가치로 당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어디에 가서 붙어 있냐? 결국은 호남에 가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순적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호남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국민들이 있고 상징적인 곳이 많거든요. 예. 근데 왜 정치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결단한 상황이 되면 왜 호남을 가냐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미래 정치와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미래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굳건한 지역주의 위에서 안철수 당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예. 그렇죠? 그리고 바로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말은 미래를 얘기하지만 말은 지역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정치적 상황마다 호남을 찾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호남을 어머니로 해서 민주당과 장자권을 놓고 다투는 정당이다라는 그 본질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이번 대선 결과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어지면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합정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이 의견은 답변을 하고 나머지 두 분 듣고 또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참 우리 정준길 대변인 말씀 잘하세요. 아니 꼭 그렇게 지역을 꼭 집어서 지역주의 발언 비슷하게 하면 득표에 도움이 됩니까? 객관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절대 그렇게 듣지를 않고요. 그럼 앞으로 호남 먼저 이 말씀 드릴게요. 민주주의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데모크라시가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데모스에서 오는 겁니다. 데모스는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건 지역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통합정부 얘기했는데요. 예. 통합정부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통합정부는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얘기가 없어요.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게, 다른 정당의 그 장관들이 입각할 시 탈당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 발언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같이 함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 연정과 연합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연정과 연합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 허성무 본부장께서 오셔서 연정연합을 얘기를 해요. 여러 번 이야기하셨죠. 연정연합을 한 번도 하는... 얘기한 적이 없고 국회 협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연정연합 이런 얘기도 없이 장관들 다른 당에서 그러면 정치인 빼가기입니까? 그 장관이 가겠어요? 가겠어요? 이른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요. 지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자,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을 계승합니까? 안 합니까? 계승할 거 아니겠어요? 노무현 정권의 인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코드 인사였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정권이 된다면 제가 보기엔 인사정책 코드 인사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당내의 친문 비문도 아우르기 힘들고 초매머드급의 선대위를 만들어 놓고 다른 당 분들을 모셔다가 입각할 것처럼 이렇게 통합정부 할 것처럼 저는 속임수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하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봐야 그러면 될 것 계속 같습니다. 얘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를 그래도 이거 한마디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짧게 해주세요. 계속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는 대변인이시네요. 그 각으로 가는 정당 또 각의 이야기를 하면 미래를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비판하신 게 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로 가는데 협치나 부분적인 연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의회의 구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누구라도 국민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정당하고 정의당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철수 후보가 유독 3, 4, 5번을 같이 묶어서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 의도에서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듣고요. 말씀 아까 우리 허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누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금 의회 구조가 다 협치하지 않으면 참 쉽게 이끌어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리더십이 없어진 지가 지금 벌써 한 7, 8개월 이상 가까이 되어 왔고 동북아 정세는 굉장히 어렵고 경제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해서 우리가 건전한 민주주의를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려면 그동안에 뭐 기득권이나 패권이나 이런 비판을 일부러부터라도 받았던 그런 거대 정당 말고 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데 약진을 해서 서로 잘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한창민 대변인 어떠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함께 엮어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지지와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대 양당에 대한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당의 맏형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호의로는 느낍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든지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바라보는 가치와 비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상정, 유승민을 이야기하면서 빠진 것은 정책과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이 좀 아쉬운 것은 많은 것을 정치적인 부분에서 가져가려고 하지만 너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미래를 얘기하면서 과거에 대한 것을 자꾸 비치는 말이나 지금도 뚜벅이 유세하면서도 내용은 굉장히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서 말씀하신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짧게. 네.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지금 마크롱이라는 후보가 거의 유력 주자가 됐습니다. 이 마크롱이 속해 있는 그 정당은 프랑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이른바 프랑스의 거대 양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당과 공화당은 결선 투표에조차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정치 불신과 민생 외면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선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과거로 가냐 미래로 가냐는 선택에서 저는 미래를 선택할 거라고 보고요. 핵심적인 것은 1당과 2당이 기득권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른바 진영 논리로 나뉘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싸움판 정치로 간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 또 미래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선택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로 3, 4, 5번을 얘기한 거고요.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통합 정부와 개혁 공동정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얘기를 했고 아울러서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등 젊고 유능하고 합리적인 사람들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같이 하겠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고 당선되면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른바 인수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런 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다른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 두 후보의 득표력이 또 마지막 변수로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유세를 같이 한번 좀 듣고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데만 이제 신경이 팔려 있다가 이제는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성 비하 발언하고 있고 막말하고 있는 저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 심상정이 적폐 홍준표를 꺾느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상정의 한 표는 사표가 아니고 1타 3표입니다. 심상정의 한 표는 홍준표 잡는 적폐 청산의 한 표입니다. 맞죠? 두 후보 모두 공교롭게 홍준표 후보를 거론하고 있는데 일단 유승민 후보는 계속적으로 홍준표 후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죠. 아니 뭐 그거 처음부터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저희 당이 창당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난 정권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구조적으로 끼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그 더불어민주당 측의 공격, 그다음에 그 좌파 정부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공격이 중간에 껴서 힘들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탈당 사태로 인해서 이 구조적인 그 틈이 좀 벌어지고 있고 유권자들이 그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의 가치를 좀 새롭게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이 볼모잡이식 저는 선거 전이었다고 판단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적으로 껴있던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유승민 후보가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던 왜 바른정당이 창당이 됐으며 왜 우리가 이번 선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보수는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후보도 역시 그런 뜻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조금 그 말씀을 조금 보태면 우리 정 대변인 또 곤란 얘기 또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은 강한 사람이 후보가 강하니까 뭐 용서를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셨지만 하셨지만 사실은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보면은 최초의 한밤에 후보랑 사무총장이 몇몇 의원들을 뵈요. 그 다음에 서청원 의원 뭐 몇몇 분들이 또 이건 뭐냐 다음날 얘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후보는 또 이건 내가 답할 일 아니다 또 빠졌다가 갑자기 또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왔는지 그다음에 과연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면 그렇다면 1년 전 180석 얻기로 되어 있었던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얘기했던 그 총선을 참패로 만들었던 이한구 전 공천위원장 같은 분들은 왜 다시 징계를 번복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하고 여쭈고 싶고 뭐 이런 대목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여쭤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답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뭐 개별적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홍준표 후보께서 바른정당에 계신 의원들이랑 되게 가까운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뭐 정치적으로 좀 입장이 달라졌다고 공식적으로는 좀 뭐 세게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저는 아마 인간적으로는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와서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1등이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전에는 어디 프로그램에 나가도 온통 그 1번 후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었는데 뭐 이분 저분 할 거 없이 우리 홍준표 후보 공격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면 정말 이거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피하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가 올바르게 진보와 보수로 못 나눠지는 이유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의 존재죠.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보 정당이 스탠스가 이상한 거예요. 진보 정당이 제일 적은 뭐냐면 가짜 진보 정당이거든요. 진보도 아니면서 진보인 척하는 정당. 그러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정당들이 있는데 그 정당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진보고 쟤네들은 가짜다라는 이야기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입장과 방향이 다른 우리는 보수 동정인데 니네가 보수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헷갈리면서 진짜 공격받아야 돼. 그리고 극복해야 될 가짜 진보가 진보 행세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선 심상정 후보가 뭐 이번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워낙 잘 나가니까 이번에 공격하는 건 괜찮은데 정말 제대로 된 진보 정당으로 자리 잡으려면 PR을 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창민 대표님. 예, 좀 뭐 짧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1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불리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가짜 진보, 진짜 진보 논쟁하기 전에 최소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것은 좀 부끄럽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바뀌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표라도 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생존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지금 어떻게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원칙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저희들도 자유한국당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건데 본인들이 마치 국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행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바람이 나서 속이 상하고 온통 여러 가지 일들이 이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 있는데 옆에서 수다 떠는 그런 아줌마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뭐 수다 떠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바람을 펴놓고 안 폈다고 어기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바람을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제가 결론이 나오겠죠. 겁니다. 지금 재판을 하거나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뭐 비유컨대 그런 일들은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정의당에서 드릴게요. 이 얘기는 나가서 이제 방송 끝나고 두 분이서 이어가서 홍준표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니 정준길 대변인 아니요 여기 다른 당 다 비난하고 다른 당 다 네. 이야기하면서 다른 당에는 비난하지 말라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우선 이 오늘 토론 태도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우선 5당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죠. 예. 5당이 존재하고 있고 예전에 양당 체제에서 지금 5당 체제가 된 상황인데 다당제가 현실화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좀 받침이 돼야 되는데 1당과 2당은 그게 싫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제가 잠깐 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두 가지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당인 민주당에서 정치개혁 과제로 이걸 안 했어요. 근데 이게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같은 경우도요. 지금 물론 뭐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이렇게 해서 매칭이 돼서 사실상 사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외국의 사례를 좀 봐서 선거구제가 국민들이 정말 지지한 만큼의 의석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냐. 1당과 2당의 기득권 정치로 그럴 땐 또 담합해요. 절대 안 해줍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면 왜 무슨 뭐 정의당이 어느 당을 비판하니 뭐 바른당하고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각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해서 선택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꾸 진영 논리로 한 진영에서 수렴하고 한 진영에서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발전이 없는 것이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 정치로 돌아가는 1, 2당의 기득권 정치 이번에는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 미래 정치로 나가야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미래 정치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 말씀은 뭐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다 주장하고 있고 다 미래를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실천을 안 하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구제 문제는 어떤 특정 정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인 것 같아요. 모든 정당을 다 떠나서 현역 의원들은 자기 기득권들 때문에 뭐 평소에 말은 뭐 선거구제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여야 뭐 1당, 4당, 5당은 할 것 없이 막상 진지한 토론에 들어가면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라든지 이런 예. 부분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지 여기 지금 5분 현역 의원이 아무도 없으신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결선 투표제라는 것은 이건 뭐 정말로 국가의 대변혁을 원하는 하나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진지한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다니까 공약. 마지막은 제가 정의당하고 바른정당 두 분에게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정의당 한 대변인님께 일석삼조의 표가 될 것이다. 심상정 후보를 뽑으면. 사표 방지를 위한 주장이겠죠.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저희 허성무 그 본부장님도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이게 구체적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자고 하면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하자고 정의당이 오히려 외롭게 외쳐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1타 3피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로 적폐의 청산이 필요한 가운데서 홍준표 후보보다 말 그대로 심상정 후보가 적게 나온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참 암울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자꾸 사표론 하니까 사표가 아니라 어떤 국민의 한 표도 소중하다. 심상정한테 주는 표는 문재인 후보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개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한 표다. 이것을 강조한 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촛불의 민심을 이야기하지만 촛불의 민심, 그다음에 국민들의 개혁 방향을 조금 상실한 것 같은 그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를 이야기했던 거에서 실망을 준 부분을 새로운 희망으로 정치혁명을 이루는 후보가 심상정이 아니냐. 예.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들어서 어떤 후보라도 소중한 의미가 있는 한 표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강조점입니다. 바른정당에게는 유승민 후보가 바닥 민심이 뒤집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건가요? 디비진다고 해요. 디비졌다고. 디비졌다는. TK 지역도 디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전 지역에서 들었던 걸로 치면은 그 대구의 한 40대 분들이 저녁에 술을 먹으면서 굳세어라 유승민으로 건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연락 안 오던 분들 뭐 이렇게 쭉 해서 정보 통해서 쭉 들어오는 분이 4번 많이 찍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뭐 신생정당이라 조직도 많지 않고 그동안에 뭐 후원도 많지 않았는데 요 며칠 일주일간 들어왔던 후원금, 그다음에 온라인 당원 입당 뭐 이런 현상들을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와 매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바닥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내일 모레 이제 선거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득표로까지 이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 태풍분명히 우리가 먼저 쓴 나올 건데. 거라고 알겠습니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희 MBN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정통 종합뉴스 뉴스 8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